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가져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국민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0곳에서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여야 상황실에서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국민의힘에 힘을 몰아주어야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는 저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경기, 호남, 제주를 제외한 12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4대 2로 압승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초단체장 지형도 여대 야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체 226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145석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2018년 25개 구청장 가운데 가까스로 한 곳만 건졌지만 이번에는 강남과 한강 인접구들을 대부분은 차지하면서 최종 1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지난번 연천과 가평 등 2곳을 가져오는 데 그쳤던 경기도에선 과반인 22곳을 차지했고 강화만 차지했던 인천에서도 6곳을 더 가져오며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를 포함한 872명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약 62%인 540명이 당선되며 16% 당선에 그친 지난 선거 때보다 약진했습니다. 다만 기초의원은 국민의힘 48%, 민주당 45%의 반반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선거 기간 정권 교체의 완성과 안정을 내건 국민의힘이 4년 만에 지방 권력 탈환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승패의 기준으로 잡았던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민심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되 그 견제의 불씨도 살려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 막판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개표율 96.5%를 지났을 때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막판 대역전까지의 과정을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 간 0.6%포인트 차. 누가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는 차이였지만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면 김동연 후보 상황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 개표 초반 5%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던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김동연 후보가 1%포인트 안까지 쫓아갔지만 이후 5만 표 정도의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의 패색이 짙어지던 새벽 4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선거구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부천, 화성, 의정부의 개표가 본격화된 겁니다. 개표 완료 5%를 남기고 0.12%포인트까지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양측 선거 상황실의 표정도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32분, 개표율 96.59% 시점에 김동연 후보가 처음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1위로 올라섭니다. 5시 32분을 기점으로 김동연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판세가 뒤집히자 김동연 후보가 먼저 선거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이어 상황실을 찾은 김은혜 후보는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동연 후보가 표차를 8,000표 넘게 벌리면서 최종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 또 지지하지 않으셨던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전국적 참패 속에 드라마 같은 승리를 일궈내면서 정치 입문 1년여 만에 김 당선인은 야권 내 대선 주자로 부상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기반은 아직 취약하고 도지사 취임 후 마주할 경기도의회도 국민의힘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당 쇄신과 도정 양쪽에서 정치력을 입증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2년 전 어류 양식업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물고기들을 길거리에 던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동물 보호 단체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 남성이 뜰채에 담은 물고기를 길바닥에 내던집니다. 물고기들이 가쁜 숨을 쉬며 몸부림치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80cm 안팎의 일본산 방어와 참돔입니다. 당시 정부의 검역 완화로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어 피해가 크다며 일부 양식업자들이 항의 시위를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한 동물보호단체가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주최 측을 고발했습니다. 어류도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식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제외되는데 단체 측은 식용이 아닌 집회 도구로 쓰인 만큼 학대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어류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참돔, 방어, 종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 이걸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개체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이 개체에 대해서 이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데 검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참돔과 방어는 식용 물고기가 맞고 행위 당시의 목적을 일일이 판단한다면 자의적인 법 해석이 늘어나 안정성을 해친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 시위 주최 측도 애초에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가면은 많은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도 망치로 때려잡고 그런 행위는 동물의 학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애안을 알아주라고 한 거는 동물 학대가 하는 거는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학대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한 가족이 탄 차량이 1년 동안 3번이나 강과 바다에 추락해서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경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남성의 동거녀 역시 살인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주차된 소형차에서 내린 40대 남성. 조석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더니 2시간쯤 뒤 차량은 그대로 바다에 빠집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조석에 탔던 여성의 둘째 오빠는 스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고 해경은 곧 보험 사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당일 CCTV 화면에는 오빠의 더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석에서 내린 오빠가 차량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전봇대 앞에다 세워둡니다. 50분 뒤 차량은 바다로 추락합니다. 차가 물에 빠지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을 미리 빼둔 겁니다. 심지어 구조된 뒤 구급대원에게 밖에 빼둔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 환자분이 차 안에 누워 계시면서 자기 짐이 있다고 핸드폰이 들었다고 가방을 좀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해경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공개 실험을 통해 오빠가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옮긴 뒤 조석에 타서 차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고 오빠가 사고 하루 전 현장을 찾아 사전 답사를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도 당시 여동생이 뇌종양 병세가 악화돼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의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MBC 보도가 나간 뒤 오빠는 잠적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두고 추적 중입니다. 방송된 부분도 상당 부분이 그 영향이 있는데. 보도한 증거들이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요? 많죠. 한편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고 범행까지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오빠의 동거녀는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손하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이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 학교 교장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와 아이를 겨냥해 폭언에 가까운 비난까지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아이는 전학을 갔고 경찰은 수사에 나선 상태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초등학교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달 13일 한 선생님을 근처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2학년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의심하며 학교에 항의하자 대책을 논의하려고 한 겁니다.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던 교장은 해당 아이를 받아줄 학교가 있겠냐며 조롱 섞인 발언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내야만 지 아들 누가 태어나고 잘 보내주지. 난 하나 가지 마. 그러면서 자신을 더 화나게 하면 아는 후배들을 동원해 험악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합니다. 사람이 문제에 물려갖고 원하는 자기 그냥 이 사람 뭔가 불려 나온 교사는 해당 학생의 1학년 때 담임. 술자리였다고는 해도 물리적 위해 가능성까지 언급한 교장의 발언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함부로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면 너한테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또 느껴져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발단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유모군은 장애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일반 학교인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친구들도 생겨서 집에도 서로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받아쓰기는 금상도 타오기도 하고. 그런데 유군은 2학년이 된 뒤 4월 말부터 학교에 가는 걸 거부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리학교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날 미워했어요. 선생님이 친구들 다 가슴이 미워해? 머리 왜 박았어? 이렇게 쿵했어. 경위를 알아보던 엄마는 담임교사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업 도중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반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야? 막 둘러본다. 유군을 지목한 건 아니었다지만 그 이후 유군의 장애 사실이 알려져 따돌림 등이 시작됐다는 게 엄마의 주장입니다. 이후 학교의 사과와 해당 교사 징계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는데 교장의 폭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무서웠고요.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뒤집은 듯이 전학 가서 조용히 살아야 되나? 학교를 찾아가 봤지만 교장은 만날 수 없었고 수백 차례의 통화 시도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교장의 집까지 가서 해명 없이 보도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머리 짓눌리는 감동 장문일은 밤새고 꿀김에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한 것인데. 유군의 담임교사도 만나려 했지만 병가를 낸 채로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대신 입장문을 통해 수업 당시 발달 장애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 동영상에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는 속도가 다를 뿐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군의 가족은 결국 다른 시도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고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간다 손하늘입니다.